예, 현대문학사 1차 과제 피드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한용운 씨 물음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잠꼬대라는 작품 두 편을 선정했고, 제목은 한용운 시에 나타나는 깨달음으로서의 여정. 예, 깨달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편의 시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물음표와 잠꼬대 작품을 분석해서 그 속에 나타나는 깨달음의 여정을 논한다. 이랬습니다. 예, 물음표는 님의 발자취 소리에 놀라고 또 잠에서 깨어 악마와 천사가 마주하려다 사라진다. 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제 오행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행. 오행은 죽은 밤을 지키는 외로운 등장불의 구슬꽃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고요히 떨어집니다. 이런 깨달음은 화자에게 단지 알매의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이지가 마주치고 인면의 악마와 수심의 천사가 보이려다 사라지는 모순을 겪는다. 깨달음은 끊임없이 고뇌해야 하는 괴로움을 선사할 수도 있다. 절망의 북극에서 신세계를 탐험한다. 예. 때로는 깨달음이 절망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이제 각 행마다 의미 분석을 꼼꼼하게 시도하고 있고요. 잠의 이미지를 이제 이 잠꼬대라는 작품에서도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잠꼬대의 화자는 아직 잠 속에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호우적 그린다. 잠의 상태를 의심하게 되었다. 질문을 던지고 기존의 것을 제고하게 된다. 네, 우리가 잠꼬대라는 작품도 읽어보고 우리가 이 과제의 분석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잠꼬대라는 작품에 지금 물음표와 유사한 잠의 이미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연과 행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연에서 스스로에게 결국 사랑을 버릴 수는 없냐라고 사랑의 뒤움박을 깨트리고 예인이 무엇이 되어버리든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너무 괴로운 일이다. 이마에 님이라 새기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구절도 현재 화자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낸다. 예,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회의의 과정, 그리고 나서 사랑은 과연 깨달음에 있어서 장애물인가? 이제 깨달음의 문제를 지금 이 과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를 깨어나게 한 것은 사랑이었다. 화자가 잠에 들었던 동안 사랑에 대해 회의하고 부정하려 했던 것을 가리킨다. 어지러이 표류하는 중생이 부처의 사랑을 따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 것 같다. 네, 이런 지금 과정으로 잠에서 깨우침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불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여 덕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독립을 위해 민중들을 계몽시키는 것이다. 학문 분야에서 본다면 지식의 깨우침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깨달음의 과정은 어둠의 길을 외로이 걸어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회의하는 괴로움을 거쳐야 한다. 예,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학생입니다. 김종삼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서안이 강이랑 요단강이랑 이라는 작품이고요. 다음에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진 아이와 손쥐고 가고 있었다. 여기도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진 아이입니다. 예,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란 것은 현실적인 악기가 아니고 뭔가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요소도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그리운 안니 로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세 편의 작품을 인용하고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이색적 공간의 향연으로부터 삶을 들여다보다 이랬습니다. 이색적 공간이라는 것은 아마 환상의 공간인 것 같고 그 환상을 통해서 삶을 들여다본다. 조금 전에 읽어봤던 그 세상에 나오지 않는 악기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 비현실적인 공간, 여기서 이 수강생은 이색적 공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환상의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서안이 강이랑 요단강이랑 이라는 작품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거나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등장하지만 안니 롤리 그리고 맥웰이라는 이런 또 서안이 강이나 요단강 같이 비현실적인 어떤 공간도 등장하죠. 베들레헴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낯선 공간 속에서 김종삼 시에 등장하는 낯선 공간, 이 미지의 공간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이색적 공간의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또 인물도 그러한 인물을 등장시킨다. 이색적 공간은 시인 특유의 공간 제시 방식 그리고 어조와 만나서 강화된다. 시인의 어조는 담담하고 차분한데 독자의 감정이나 감상이 개입하기 앞서 시적 공간을 그림처럼 제시해 낯선 공간에 대한 독자의 내면화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격정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미지 자체에 집중해 묘사한다. 시는 대개 공간 제시, 공간에 대한 사유, 공간의 의미 발견 구조로 나아간다. 예, 이런 분석은 김종삼 시의 구조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종삼 시 전체가 어떤 구성을 대체로 보여준다라는 식의 어떤 분석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은 인용한 시들을 중심으로 김종삼 시의 어떤 전체적 특성을 구조적으로 발견한 그런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는 대개 공간 제시, 공간에 대한 사유, 공간의 의미 발견 구조로 나아간다 이랬는데요. 이 문장이 김종삼 시의 특성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시의 특성을 얘기한 것인지 그것은 조금 불분명한데요. 일단 이 김종삼 시에서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보고 서안이 강이랑 요단강이랑 에서 요 표시는 보통 우리가 어떤 구절을 인용할 때 표시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작품 제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시가 문장 부호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이 좀 있습니다. 초가집을 제시하고 서안이강, 요단강도 제시한다. 7, 8행에서 초가집의 눈더미를 앞질러 미지의 공간 어디로 나아가는 한 사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품의 구절들을 그리고 단어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색적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의미 구조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죽음을 환기시킨다. 의미상으로는 죽음이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것이고 요단강도 이제 그 죽음의 이미지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죽은 자가 건너는 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으리라는 연상을 하게 되고요.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를 이 죽음의 이미지로 이 수강생은 지금 해석을 시도하고 있고 얼마 못 가서 죽을 아이라는 또 구절도 전체적으로 죽음의 주제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생경한 공간이라는 것은 이색적이라는 뜻하고 유사한데 약간 낯설다 이런 뜻입니다. 생경하다. 시간에서 벗어난 영속적, 이상적 공간이다. 네. 시간이라는 것은 현실을 지배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현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 시간에서 벗어난 영속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이다. 김종삼 씨의 공간은 또 그리운 곳이고 죽음이 공존하는, 그래서 동경하는 세계이기도 하고 죽음이 존재하는 세계이기도 해서 모순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압축해 놓은 모나드적 공간이다. 그리고 이상향의 영속성과 삶의 유한상이라는 모순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 계리의 비리를 담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를 앞질러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인데요. 서정주 씨의 색채라는 제목입니다. 예, 색채라고 하는 요소를 포인트로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작품 선정은 자화상이라는 작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화사, 세 번째는 수대동시, 이렇게 세 편을 선정하고 색채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는 초기 시에서 시의 다양한 색채 이미지를 담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색채가 강렬하게 사용된 또 화사라는 대상을 통해서 또 수대동시, 여기도 이 시를 표기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니까 이 자화상, 화사, 수대동시 이 표시가 문장 부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빠지면 혼란스러우니까 독자들이 정확하게 이게 작품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 속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인지, 강조할 때는 또 따옴표 하나짜리를 보통 붙이죠. 그게 이제 문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한편의 동일한 문서 안에서는 그게 통일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책 한 권을 만약에 편집해서 내려고 할 때도 여러 편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낼 때도 한 편 한 편이 다 그 기준이 달라버리면 안 되죠. 문장 부호가. 그래서 글 한 편에서도 통일되어 있어야 되고 책이 한 권 나올 때도 여러 편이
수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다 통일을 하는 게 좋죠. 이것도 이제 1차 과제물도 하나의 한 편의 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문장 부호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자화상에 대해서 여기도 표시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단어인지 작품 제목인지 이런 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작품 제목으로 지금 의도하고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화상은 서정주 초기 시의 요약본이며 이랬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냥 단어가 아니라 작품 제목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자화상의 특성을 쭉 얘기했는데 할머니와 팥뿌리 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그려지는 것은 허연 팥뿌리와 연녹색 대추꽃. 예, 대추꽃이 연녹색인지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아마 이 수강생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연녹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논문을 쓸 때 대추꽃을 찾아보니까 거의 하얀색에 가깝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지금 연녹색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색채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할머니 그리고 팥뿌리는 허연색이겠죠. 그 다음에 대추꽃은 연녹색이다. 그래서 미약한 어떤 느낌을 감각을 밝다기보다는 미약하다. 흙은 칙칙하고 어둡고 또 손톱도 검다. 미약하더라도 호롱불은 이제 그러한 어떤 칙칙한 색깔이 아닌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아침을 희망하게 되는 어떤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호롱불이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나간 바다는 푸른 미지의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푸른색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채 감각을 중심으로 바다로 이어지는 현재의 페르소나에는 화자란 뜻이겠죠. 현재의 화자. 현재 23살의 화자가, 그죠? 거의 이 작품은 서정주 시인의 모습이 이 화자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죠. 보통 화자와 시를 쓴 시인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이 작품은 상당히 밀착되어 있죠. 예를 들면 춘향이를 등장시키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정주 시의 화자로 그 경우는 일단은 시인과 화자가 상당히 거리가 분리되어 있죠. 설정을 했으니까요. 춘향이를 화자로. 근데 이런 작품, 자화상 같은 작품은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화자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그죠? 23살 난 이 서정주 시인의 그 시인 본인과 화자가 상당히 거리가 좁게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화자는 색채 요소가 없어 과거의와 미래 화자가 가진 색을 구분하여 볼 수 있게끔 한다. 아마 이 바다의 색깔은 미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고, 그 흙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팥불이라든지 대추꽃은 과거의 색깔이다. 이래서 현재의 화자는 과거의 자신의 자화상 속에서 어떤 색채를 묘사하고 있고 미래의 자기 모습을 통해서 또 색채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화자는 찬란히 튀어오는 밝은 아침에 투명한 이슬과 붉은 피가 섞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슬의 색깔과 붉은 피의 색깔이 호롱불이 미약한 밝음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아침을 희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호롱불이 미래와 연결시키는 어떤 연결고리가 된다. 지금 뭐 이런 분석입니다. 화사에서도 색채 감각을 중심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징그러운 화사는 푸른 하늘을 원통이 물어뜯는다. 붉은색과 검은색이다. 붉은 계열의 색은 어둠에 속한 페르소나의 모습을, 그리고 어둠의 흔적이다. 꽃뱀의 붉은 아가리는,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은 짙고 어두운 석유 같은 붉은, 이렇게 대비된다는 거죠.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비. 그것이 이제 이 화사라는 작품의 강렬한 색채 대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수대동 시도 지금 자화상과 하사에서 어둠을 부정적으로 나타냈던 검은색은 금녀 동생의 눈썹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 금녀 동생의 눈썹을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검은색과 차이가 있다. 예, 금녀 동생의 검은색 눈썹은 자화상이나 화사에서 등장했던 어둠의 부정적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뭐 이런 지금 얘기이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검은색으로 대표되는 것은 지하 어둠, 그리고 푸른색과 밝은빛, 따스함으로 표현되는 천상과 대립적인, 그리고 검은 눈썹은 순수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둘 다 검은색인데 서로 차이가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초록색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화상에 나타나는 대추꽃의 녹빛, 아까 연두빛이라고 그랬는데요. 화사의 푸른 박하, 수대동시 금녀 저고리의 초록색은 같은 색이어도 농도가 다르다. 그래서 그 농도의 차이도 이 시적 의미를 암시하는데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학생입니다. 서중주 작품을 인용했는데 대낮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붉은 꽃밭이 등장하고요. 넝구렁이 같은 덩어리에 님은 달아나고 나를 부르면서 달아나고, 나는 코피가 흐르고요. 나는 쫓아갑니다. 님을. 자, 이 님은 달아나고 나는 코피를 흘리면서 쫓아가는 이 장면도 상당히 강렬한데 에로티시즘을 느낄 수 있는데, 붉은 꽃밭도 그렇고요. 대낮이라는 작품입니다. 화사를 연상시키는, 화사에서도 꽃뱀을 쫓아가죠. 돌팔매를 던지면서. 그죠? 그것은 단순히 정오, 그죠? 미움,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립되는 어떤 감정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쫓아간다는 것은 매혹당하는 것이고, 돌팔매를 던진다는 것은 어떤 정오심을, 그죠? 표현하는 것인데, 이 작품의 이 장면도 상당히 그 화사의 장면과 유사합니다. 메카라는 작품 인용했고요. 황토 담 너머 재 있을 듯, 이 재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 에로티시즘의 재의식이라는 게 개입이 되죠. 성적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재의식에 대한 부끄러움이
같이 공존하죠. 그래서 초기시 세계의 에로티시즘이라는 그 미학적 어떤 공간 속에서 이 작품도 조금 전에 대낮과 같이 이 작품도 상당히 오면은 몰래 어디로 갔나? 날카로운 외낮 실형 위에 걸어놓고 오면은 몰래 어디로 갔나? 그 다음에 바위속 산 대야지 씩씩거리며 여기도 피가 등장합니다. 붉은 옷 입은 문둥이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초기시에 등장하는 그 다양한 상징들이 이 작품, 두 작품의 공통점은 굉장히 강렬한 에로티시즘이 여기도 나오죠. 땅에 누워서 배암 같은 계집은 땀 흘려 어지러운 날 엎드렸다. 나와 계집이 등장. 배암 같은 계집입니다. 메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입맞춤. 여기 가시네가 등장하고 콩밭 속으로 달아나고, 그죠? 오라고 그러고, 역시 같은 유사한 장면입니다. 그죠? 화사, 대낮, 입맞춤 다 유사한 장면이 등장해요. 산 노루떼, 개구리, 그죠? 이런 동물들이 동물 이미지가 등장하고요. 여기서는 좀 예외적으로 서천이라는 서쪽 하늘이 등장합니다. 강물이 서천으로 흐른다. 이 서천의 이미지가 상당히 이 작품에서는 초기 시의 다른 작품과는 조금 차별성을 갖는 아주 어떻게 보면 특이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맞춤도 등장하고 몸서리치고 이빨이 허옇게 짐승 같은 웃음도 등장합니다. 이 글은 제목이 없네요. 역시 제목이 있는 것이 더 좋고, 또 제목이 전체 글을 아주 효과적으로 압축해주고 혹은 상징해주고 암시해주는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이제 바로 이렇게 시작하네요. 심상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이 세 작품을 다 종합해서 시각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는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각적 이미지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보충해 주는 것이 붉은 꽃밭, 그 다음에 성류꽃, 붉은색의 시각적 이미지. 이 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붉은색을 대표하는 건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성적 욕망, 사랑이라는 개념을 내포한다. 대낮에서 붉은 꽃밭, 코피, 이런, 지금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지금 분석입니다. 성적 욕망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산 대야지의 피, 문둥이의 붉은 옷도 이제 붉은색의 시각적 이미지죠. 그 다음에 입맞춤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성적 욕망에 대한 괴로움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청각적 이미지, 울음, 부르고 등에서 나타나는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울음과 부름, 문둥이의 행위는 성적 금기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죄의식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성적 욕망을 해소하면서 죄의식 때문에 슬픔을 느낀다. 자, 눈물은 시각적인 심상이고 울음은 청각적 심상이다. 이런 지금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울음도 청각적 이미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울음같이 달더라. 이것은 이제 공감각이라고 봤습니다.
울음은 청각이고 달더라는 미각이니까 이것은 공감각이다. 공감각이다. 이렇게 봤고요. 아마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 이런 이제 요소로 또 그다음 마지막에 흐르는 코피, 땀 흘려는 역시 시각적 이미지인데 종착지는 땅이다. 코피도 땀도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종착지는 땅이다. 그래서 작가가 벗어날 수 없는 성적인 운명을 드러낸다. 예, 코피와 땀은 하늘로 상승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땅으로 하강하는 이미지니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숙명, 뭐에서 이 두 가지는 다 성적인 욕망과 관련되는 이미지니까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생명의 어떤 추구, 생명에 대한 일종의 탐구라고도 할 수 있죠. 아마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서 서정주, 유치환 이런 시인들을 묶어서 생명파 시인이다 이렇게 부른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탐구죠. 어찌 보면요. 여기 이제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초기 시세계의 미학도 크게 보면 이제 생명의 본질을 탐구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니까 뭐 생명파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그런 명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 보충해 주는 거 땅에 누워서 땅에 긴 입맞춤 같은 또 지면에 접촉한다. 땅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땅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은 이 성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가 그 이율배반성에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워하는 그것이 운명적으로 혹은 숙명적으로 사로잡혀 있다. 그런 어떤 표현을 이 땅이라는 표현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 발표자의 지금 해석은요. 차이 나는 심상, 이건 촉각적 심상이다 그랬는데 끓는 대낮에 온몸이 달아오른다. 성욕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더위의 공간, 메카도 그렇고 대낮도 그런데 주로 더위의 공간 속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눕혀진다. 이것은 수동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몸서리친다 같은 것도 성에 대해서 그 느낌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예. 불안감, 공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매혹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도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에로티시즘의 본질이죠. 그렇죠? 금기가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느끼는 어떤 충돌되는, 즉 모순되는 감정, 이게 에로티시즘이니까.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지금 이미지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들을, 이미지의 유형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꽤 분량이 많이 작성한 과제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정주 작품인데요. 인용한 전집 은행나무에서 페이지 수까지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했네요. 표시를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견우의 노래라는 작품.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 우리는 견우와 직녀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기 위해서 내내
이별에 있다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하다. 이런 노래를 견우의 노래, 그 다음에 학이라는 작품인데요. 천년 맺힌 시름을 출렁이는 물살도 없이 고운 강물이 흐르듯 학이 나른다. 예, 학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고운 강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학이 나는 것을 강물이 흐른다는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견우와 직녀의 노래, 그 다음에 학의 모습, 두 편의 작품인데, 세 번째는 석굴암 간세음의 노래입니다. 그리움으로 여기 있었노라. 허공에 허공에 가슴 속의 파도와 이 사랑은 내 것이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견우와 직녀도 사랑이고, 이 학에서도 누이의 어깨 넘어 누이의 수틀 속에서 꽃밭을 보듯 세상은 보자. 누이가 등장합니다. 이 작품들은 초기 시의 에로티시즘에서 조금 벗어난 평안한 어떤 평화의 공간 속에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공덕동에 피어오르는 아지랭이, 사랑의 모습. 예, 아지랭이에 비유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은 순이가 등장하고 복동이가 등장하는, 또 누이가 등장하는, 예,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5번째 시도 있네요. 예, 추천사입니다. 추천사. 춘향이가 향대니에게 그네줄을 밀어달라고 하고 하늘로 밀어달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예, 이 지금 발표문은 5편이나 인용을 했네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서정주 시 전집을 읽고 1권을 다 읽고 그 속에서 5편이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목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데 유동의 시야 이랬습니다. 유체 이미지. 유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유자니까 흐르면서 움직이는 것이 서정주 시에서 중요한 어떤 미학을 이룬다. 기척도와 서정주 시선을 중심으로 이랬으니까 은행나무에서 출간된 서정주 시 전집 여러 권이 있지만 시 전집만 몇 권이 있죠. 그 중에서 1권이 첫 시집 화사집만 수록한 게 아니라 이게 기척도가 2번째 시집이고 서정주 시선이 3번째 시집인데 여러 권의 시집을 다 이렇게 다시 전집으로 묶었으니까 1권 안에 첫 시집, 2번째 시집, 3번째 시집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 학생은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한 첫 시집을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2번째 시집, 3번째 시집에서 시를 5편 인용하고 이러한 서정주 시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 요소를 하나 포착했습니다. 흐르는 어떤 움직이면서 흐르는 어떤 이미지 속에서 어떤 미학이 목차까지 이렇게 상당히 거의 한 편의 소논문에 가까운 그런 발표문, 과제물인데요. 자, 2장은 흐르는 강물, 3장은 기체의 상상력, 4장은 채색한 구름. 예, 유동하는 이미지를 다시 유형별로 첫 번째는 물이 흐르는 거, 이게 주로 물의 이미지고, 두 번째는 기체도 상당히 유동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름. 자, 물, 기체, 구름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현세의 인고와 지상적 정서의 배출 이랬는데 강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강물의 이미지가 서정주 시에서 강물은 그냥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강물이죠. 지금 5편의 시 중에서 이 강물이 특히 이 2번째 학이라는 작품에서 강물이 흐르듯 학이 나른다 그랬을 때 또 저리 또 조용히 흐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노가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름과 분노가 강물처럼, 학처럼 흐른다. 강물이 흐르고 학이 나르는 것은 상당히 부드러운 움직임인데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그 분노와 시름 이런 것들도 학이 날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게 흐른다, 조용히 흐른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5편의 작품 속에 추천사 같은 작품도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나를 밀어달라고 했을 때 그 움직임은 상당히 부드러운 움직임이다. 하늘로 밀어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공기에 해당되고 바다로 배를 미는 것은 물에 해당되는 거죠. 물의 흐름과 공기의 흐름. 예. 그 다음에 기체의 상상력인데 이건 개방적이다. 자, 강물은 인고와 정수의 배출이고 기체는 개방적인 상상력인데 그걸 다시 둘로 나누면 푸른 물결과 아지랭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아지랭이는 탈중력적 상승의 여지다. 예, 아지랭이의 이미지에서 이런 어떤 개념을 찾아냈다. 역시 이제 우리가 문학을 이제 시나 소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이미지로부터 개념을 도출해내는 거죠. 크게 보면요. 크게 요약하면 이미지로부터 개념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학생은 어떤 이미지, 유동적 이미지, 유체적 이미지로부터 어떤 개념을 지금 다 찾아내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착상과 또 분석 능력, 그리고 개념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지랭이라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죠. 개념은 의미 위주로, 그죠? 개념어라고 하는, 우리가, 언어도 크게 보면요. 추상어, 개념어가 있고, 그죠? 현상적 언어가 있죠. 이미지는 개념어가 아니죠. 즉, 현상을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하는 언어가 이미지이죠. 그래서 시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죠. 개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가 이미지, 비유, 상징 이런 요소들로, 그죠? 개념어가 아닌 어떤 감각적 언어이죠. 감각적 언어. 그냥 생생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감각에 그냥 와닿는 언어. 그래서 이미지를 감각적 언어, 유형은 또 우리의 감각이 오감이 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렇게 유형을 구별할 수도 있는데 분석과 해석의 과정은 그 감각적 언어 속에 포함되어 감각적 언어가 품고 있는, 그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니까 역시 개념화 작업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는 그 마지막 끝에는 이 개념들이 있는데 아지랑이는 탈중력적 상승이다. 푸른 숨결은 밀폐된 공간에서 탈출하고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다. 푸른 숨결, 아지랭이. 여기도 흐르는 강물은 현세를 참고 견디는 것이고 또 지상적 정서를 배출하는 것이다. 채색한 구름은 순수성과 영원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 지금 이 목차만 봐도 전체적으로 이 발표문이 뭘 전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소논문에 가까운 분량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1차 과제가 마감되었고 곧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이 또 마감되는데 중간고사를 과제물로 대체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블랙보드 공지사항과 과제물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거의 이 지금 분량과 내용과 뭐 이제 볼륨이나 종합적으로 볼 때 1차 과제의 분량을 넘어서고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까지 넘어서서 거의
소논문에 소논문 한 편을 썼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 문장은 다 읽을 시간이 없지만 이 목차에서 나온 대로 그리고 제목이 유동의 시학이라고 그랬고 유체 이미지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흐르는 강물을 이 두 편의 시 속에 등장하는 강물의 이미지 속에서 이러한 의미와 개념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목차 구성 그리고 전체적인 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어떻게 꼼꼼히 분석하고 거기서 자기 논지를 다시 도출해내는 과정 그리고 하나의 논지에서 또 다음 논지로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한 편의 글을 전개해 나가는지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런 전체적인 논지를 가지고 이 목차에서 볼 수 있는 지금 넘어가 버렸네요. 여기 인용한 부분이고요. 목차가 여기 나오는데 목차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구성과 논지 전개가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디테일 문장력 그리고 분석 능력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발표문을 꼼꼼히 우리가 다 읽어보기에는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큰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세의 인구와 지상적 정서의 배출, 견우의 노래와 학을 중심으로 됐습니다. 예, 여기 상당히 자세하게 이 두 편의 작품 속에서 강물의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형성화되는지 상당히 꼼꼼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하는 최종적인 개념은 현세의 인구와 지상적 정서의 배출입니다. 분노, 서름 이걸 그죠? 아까 우리 학이라는 작품 속에서 산덩어리 같아야 할 분노가 초목도 울려야 할 시름이 저리도 조용히 흐르는구나 했으니까 분노와 시름이 흐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개념을 도출한 것이죠. 두 번째는 기체의 상상력과 개방적 상상력. 기체의 상상력이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기체의 이미지라고 하고 여기는 생명력, 개방적 생명력 그랬네요. 상상력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 이미지의 차원이고 이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차원, 개방적 생명력이네요. 자, 유동성에서 비상의 힘, 기화를 통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한다. 그래서 액체에서 그렇죠? 액체 이미지, 그 다음에 물, 다 이제 액체 이미지인데 여기서 유동성에서 비상을 향해서 기화를 통해서 기체 이미지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기화 과정에서 초기시에 가열된 시세계가 뜨거운 기운이 냉각되고 유연하고 맑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 기척도는 두 번째 시집이고 서정주 시는 세 번째 시집인데 첫 시집 화사집의 그 뜨거운 에로티시즘이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그죠? 어떻게 보면 피가 옅어지는. 그러나 서정주 자화상에 그런 표현이 있죠.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초기시 세계에서는 더 강하게 피의 색깔이 붉은색이 지배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면서 상당히 그것이 희미해지고 옅어지지만 그래도 피가 몇 방울 섞여 있겠죠. 이슬에도 몇 방울이 섞여 있듯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생명이 사실은 무화되는, 없어지는 차원까지 가야 피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예리한 분석이다. 그리고 이제 착상이 중요한데
작품을 읽으면서 이거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그죠? 작품 분석을 할 것인지, 논문을 쓸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상당히 그 작품을 읽고 전집 1권을 읽고 거기서 뭔가를 큰 틀에서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뭐 작은 틀에서 분석한다고 부족하고 큰 틀에서 분석한다고 뛰어나고 이건 아닌데 치밀하게 작은 걸 찾아가지고 사실은 서정주 시세계의 비밀을 그죠? 찾아내면 그것도 아주 뛰어난 거죠. 내가 이제 큰 틀에서 착상했다고 무조건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작은 틀에서 치밀하게 어떤 하나의 부분적인 이미지라도 찾아서 치밀하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리하게 분석하면 그게 더 뛰어날 수도 있죠. 큰 틀에서 분석하면서 덤성덤성 좀 그냥 대충대충 포괄적으로 그냥 분석하는 것보다는 작은 틀에서 발견한 어떤 그죠? 착상을 더 치밀하게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서정주 시세계라는 혹은 또 초기 시세계, 중기 시세계, 후기 시세계 이렇게 서정주 시세계 전체를 다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범위가 크죠. 이건 이제 거의 박사 논문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의 논문을 써야 되는 정도니까 초기 시세계 속에서도 첫 시집 화사집의 세계가 있고 또 두 번째 시집 기촉도의 세계가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큰 틀에서 이렇게 예리하게 포착할 수도 있고 작은 틀에서 작은 걸 포착해도 치밀하게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서정주 초기 시든 뭐 서정주 시세계 전체든 큰 틀에서 지금까지 연구되어 오고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그런 분석과 해석과 평가의 뭡니까?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뭐예요? 그 틀에 뭘 낼 수 있는 거예요? 빈틈을 낼 수 있는 거죠. 작은 그 분석이 그러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진앙지에서 작은 어떤 지점에서 시작해서 크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로만 연구했다고 내가 뭐 우수하다 이게 아니고 작은 틀로 연구해도 그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뭡니까? 충격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란 게 반드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로 즉 만원경으로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현미경으로 치밀하게 어떤 하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치밀하게 분석해내면 그게 더 뛰어나고 우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학생은 큰 틀로 접근하지만 뭡니까? 그 정확성과 예리함을 갖고 있어서 내가 지금 뛰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은 푸른 숨결 그랬고요. 밀폐된 공간 속에서 탈출과 생명의 소생. 이것은 이 작품을 중심으로 했네요. 숲구람 가는 새음의 노래. 상당히 분량도 많이 썼어요. 3-2는 피어나는 아지랭이 탈중력적 상승의 의지. 이것은 아지랭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구름은 순수성과 영원성이다. 이것은 추천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했듯이 이러한 진료적 측면에서 진료라고 하는 게 그냥 재료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구분으로 따지면 감각에 해당되고 개념이 아닌 감각. 그 측면에서는 액체와 기체, 그죠? 그리고 구름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 공간적 차원에서는 지상에서 수평적 운동을 하는 것과 강물 같은 것은 수평적 운동이죠. 허공에서는 개방적 운동을 하는 것, 수직 운동을 하는 기체가 있고 천상에서는 구름이 운행한다. 그러니까 다시 공간적으로도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다시 공간적인 배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또 결론을 맺었습니다.
좋은 발표문이었고요. 네. 다음은 자 이제 피드백 마지막 과제물이네요. 자, 이 작품은 이 과제물은 서정주 시를 분석했는데 모성에 대한 고찰, 예, 모성을 중심으로 고찰을 했는데 인용한 작품은 어머니, 다음에 푸르른 날. 이 작품도 유명한 작품이죠. 아마 노래로도 가사로도 활용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이 노래를 누가 불렀죠? 송창식이 부른 거 아세요? 들어봤어요?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 푸르른 날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이 서정주 시를 가사로 삼아서 노래를 작곡해서 작사는 이제 이 시를 그런 시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요화된 즉 가사로 활용된 시인의 시는 누구일까요? 내가 알기로는 김소월의 시입니다. 김소월의 시들이 상당히 많이 노래로 그 정도로 상당히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김소월의 시에 잘 살아있겠죠. 노을이라는 작품, 다시 밝은 날에 작품을 인용을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해서 모성을 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 그래서 머리말을 보면 외국인으로 이 과제물은 외국인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내가 한국 시인의 시를 분석하기 쉽지 않고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서정주 시를 분석하셔서 자화상을 중심으로 다른 관점에서 나름대로 시를 읽어보겠다. 지금 교수와는 다른 관점으로 읽어보겠다. 서정주가 바라보는 모성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화상에서 나온 모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관찰해서 밤의 아들로 인식하고 어머니를 통해 여성의 에로틱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게 교수님의 견해였다. 예. 나는 어머니를 통해 서정주가 느낀 것은 여성에 대한 에로틱함이 아닌 현모양처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예. 현모양처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화상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아들인 서정주에게 전형적인 모성을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이제 다른 작품들에서 찾아보겠다는 거겠죠. 푸르른 날에는 맑은 하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작품에서는 하늘과 해에 대해서 노을이라는 작품에서도 하늘을 다루고 있다. 그것이 아마 모성과 관련되는 이미지라고 하늘의 이미지가 모성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장애물이 생긴다. 하늘을 자기 심리 상태를 그린 상징으로 삼고 해는 성공, 밝은 마음, 구름을 자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슬프고 우울한 상태, 부정적인 상태로 봤다. 어머니 이행에 해가 등장하고, 그래서 서정주가 어머니 모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인식이 육체적인 여성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에 의해서 모성과 비교해보면 자기 어머니에게 없었던 정서적으로 의지 대상이 되는 전형적 어머니를 바라본 것이 아닐까. 수업 중에 동물 상징이었던 여성들, 육체적 대상으로서의 여성들을 상징할 때 내 견해는 안 맞다. 예.
그 수업 중에 얘기한 것도 서정주 시에 등장하는 여성 상징들이 하나의 이미지로만 형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대립되는 두 가지 이미지로 형성화된다. 어머니는 그 두 가지로 파생되는 어떤 원초적 지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 학생이 해석하고 있는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하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모성적인 어머니, 뭐 혹은 현모양처적인 어머니, 이것도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한 것과 어긋나는 서로 다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것은 어머니가 두 여성 상징으로 분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육체적 욕망의 대상인 동물 이미지로 등장하는 여성 상징, 또 하나는 눈썹으로 대표되는 숭고한 사랑의 상징, 이렇게 둘로 분화되는 그 원초적 지점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하나의 의미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 서정주의 푸르른 날에서 그리움의 대상들이 등장하고, 노을에서는 이별의 상징을 삼고 이별 후의 상태, 그리움의 대상이 이제 2-2장에서, 그 다음에 말투, 화자의 말투, 어조라고 보통 말하는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톤이고요. 어조, 우리말로는 그냥 말투, 이게 해당되는데요. 여기 어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뭐뭐이다 라는 반면에 해요체, 다시 밝은 날에, 그래서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을 주고, 해요체를 이용함으로써 섬세함을 독자에게 줄 수 있고 순수한 사랑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1차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총 몇 편 했나 하면요. 14명의 지금 학생들의 1차 과제물을 3번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